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오늘 2월 15일 목요일인데요. 어제 무명님이 또 좋은 댓글 남겨주셨어요.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기술 도입해서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 남재작 소장님 방송 보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좋은 댓글이 여러분이 방송을 풍성하게 해주니까 꼭 많이들 의견 남겨주세요. 네, 2월 15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벅스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시고 좀 의견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서울의 경동시장, 전통시장에 가서,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이런 스타벅스 비싸니까 서민들 오는 데는 아니죠.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제가 트위터, X 들어가 보니까 SNS에 난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서민인데 스타벅스 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들 남기시기도 하고, 또 유행처럼 5년치 스타벅스 영수증 찾아가지고 그거 올리는 또 그런 챌린지도 있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풍자와 해악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던데, 실제 스타벅스 앱 들어가니까 5년치 영수증이 확인이 돼요. 저도 들어가니까 한 13,900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난 서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요. 왜 스타벅스는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이게 오늘의 저의 질문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예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비슷하게 진짜 한동훈 위원장하고 비슷하게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스타벅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오래전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면이 3,000원이고 스타벅스 커피가 3,000원인데 라면으로 식사하시고 스타벅스 커피를 후식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까지 스타벅스가 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커피가 아니라 문화적 체험을 팔기 때문이다. 의미는 뭐냐? 이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 여러분도 분발하시라. 혁신해서 스타벅스처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또 논란이 엄청나게 벌어졌죠.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또 정색하고 막 비판 성명을 내고 그랬는데요. 기억나요?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계신 거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명품 소비하고 스타벅스 마시고 이렇게 뉴욕 시민처럼 사는 사람인데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러면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가 우리한테 굉장히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예가 있는데 전 세계에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벌어진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두 분이 들어와서 음료 주문 안 하시고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 바로 출동해가지고 체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미란다 고지 원칙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랬다고 해서 스타벅스는 백인 기업이다 뭐 이러면서 시위도 벌어지고 여기 반대하는 칼럼도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한 논란이 벌어졌고 그래서 스타벅스 사실 정책 바꿨습니다. 음료 주문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산 음식 갖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국에서도 돼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사실은 스타벅스 전략입니다. 스타벅스 마케팅 전략이 처음부터 구별짓기 마케팅 전략이에요.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라 아니라 문화적 체험을 파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매장에 의자나 음악이나 바리스타의 태도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요. 커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장의 분위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벅스에 부동산 전문가 팀이 있었어요. 커피 회사에 왜 부동산 팀이 있냐? 이분들이 전국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목 좋은 곳에 스타벅스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중심가엔 반드시 스타벅스가 여러 개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스타벅스는 중심에 있는 브랜드고 스타벅스는 특별한 분위기를 즐길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구별짓기 마케팅이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우리하고 평범한 그들 딱 분리를 해서 특별한 우리에 끼려면 스타벅스 사세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처음부터 쓴 거죠. 사실 정치인들이 스타벅스 발언하는 것도 비슷한 목적일 수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나 오세훈 시장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약간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특별한 우리가 되세요 같은. 저한테 투표하면 특별한 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 마케팅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항상 득이 있으면 실도 있죠. 논란도 많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의 문화적 체험을 즐기시는 거야 뭐 우리가 비용을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치르고 투표를 할 때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정책을 소비해야 되겠죠. 가치와 정책을 꼭 잘 살펴보시고 투표하는 그런 총선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내주는 경제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나오실 거고요. SK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데 여기서 지금 굉장한 논란이 오가고 있는데 그 쟁점이 뭔지 살펴보고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또 이혼과 관련된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정책 공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나오실 텐데요. 샘 올트만 오픈 AI CEO잖아요. 이분이 1조 달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를 해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이정환 대표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계좌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정환 대표님하고 같이 할 텐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이죠. 이제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유호정, 이원욱, 김종민 신당이네요. 네. 어쨌든 이 개혁신당에서 별거 3년 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하게 하자. 이렇게 좀 이색적인 이혼 관련된 정책 공약 내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지금 SK 일가에서 세 개의 재판 벌어지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이 관장 사이에 이혼 소송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적 이슈가 아니고 또 공적 이슈가 됐습니다. 요 이야기 일종의 이혼의 경제학, 이혼의 정책학인데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죠. 네네. 이 두 명의 이혼 소송 얘기 일단 좀 간략하게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1심이 끝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부부 사이인 거죠. 1조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60억 원 정도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요구했는데 1%만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세계일보에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굉장히 뜬금없이 세계일보에서 자기가 불륜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인정이 어렵다, 지속하기 어렵다, 마음이 위로가 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아이도 있다라고 심지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이제 불륜을 공식화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라고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가 이제 이렇게 드랍되고 2018년부터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위자료 3억 원, 그다음에 이제 보유지분의 한 거의 절반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1억 원에 관장이 최태원 회장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665억 원만 그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제 인지대를 높였는데 정확히 금액은 이제 공개가 안 됐지만 인지대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니 한 2조 원 정도를 이제 한 2배 정도 불려서 이제 그 다시 항소심을 낸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쟁점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그렇게 1조 원, 2조 원을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그게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이제 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하더라도 이제 그 기여도를 인정을 하는데 이 재벌 회장의 경우는 이 노소영 관장 이 부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제 쟁점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벌 회장의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나누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최근에는 이 넓게 인정하는 추세인데 최근 판례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노소영 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고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이걸 1.2%로 평가받는 순간 제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사실 둘 사이가 굉장히 또 과거에 좋았던 것처럼 비춰졌고요. 최태원 회장이 그 구속됐을 때 일주일에 3번씩 면회를 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키운 기업인데 이걸 이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항소의 이유가 되고요. 게다가 이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결혼을 파탄낸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죠. 유책이라는 건 책임 있는 배우자. 이 이혼에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이 먼저 소송을 내고 노소영 관장이 이제 같이 소송을 내면서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유책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인용이 되지 않았고 노소영 관장의 소송이 인용이 돼서 이번에 이제 배상 판결이 나온 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을 가진 남편이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게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이제 바람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내보낼 때 만약에 그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성의 역할과 가진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노소영 관장이. 네. 여성들도 여성운동 진영에서도 많이 이제 재판을 관심 있게 보는 건 이게 하나의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건의 어떤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회의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가 되나요? 뭐 제프 베조스 얘기도 있고 여러 네네. 가지 뉴스를 본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빌 게이츠가 가장 이제 그 이혼 그 위자료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정확히 금액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반반씩 나누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하고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워싱턴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애틀이 거기에 본사가 네네네. 있어서 거기서 다루는 빌 게이츠 자산이 1,300억 달러 정도 되죠. 한 150조 정도 되는데 최대 절반이면 75조 원 정도 될 테니까 아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 추산을 해보면 이제 포브스에 추산해 보면 이 빌 게이츠 재산 순위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조 원 정도를 주지 않았는가라고 추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조 원이요. 네네. 이혼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 중에서 50조 원 정도는 그 이전의 배우자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금액 비율을 따지면 빌 게이츠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떼준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한 380억 달러 정도 떼준 것으로 그래서 이제 50조 정도 되는데 재산의 4분의 1 정도 제프 베이조스 자산의 4분의 1 정도를 떼준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둘 다 또 유책 배우자죠. 다른 이제 혼외 관계를 가져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났고 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크게 물어준 경우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이제 이혼을 못 해주겠다라고 버티는 경우는 없고 사실상 결혼이 파탄난 상태라고 보면 법원이 이제 서로 이제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갈라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신 이제 이 두 경우처럼 이제 거액의 배상을 거의 절반에 이르는 정도까지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1988년에 3조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4조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137조 원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의 한 36배 정도 자산이 늘어난 상태죠. 결혼할 때 비해서. 네. 그래서 이 SK그룹의 성장의 과정에 이 부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기여했냐. 사실 부인이 실제 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회사를 이렇게 키우기까지 한 가정을 지키는 그 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삼성이나 대한항공에서도 이게 이혼이 네네. 있었잖아요. 재벌가 이혼이. 네네.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죠. 거기는 이제 남편이 이혼을 요청해서 이혼을 했는데 1조 2천억 원을 요구했고요. 그 중에 141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이 경우도 뭐 사실상 결혼이 파탄난 상태에서 이 남편의 그 기여도를 사실 크게 인정해주진 않은 그런 재판이었고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같은 경우도 이혼 소송에서 13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여러 한국에서의 재판 이혼 소송을 보면 배우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크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재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면 네. 배우자하고 그냥 한 명은 애 키우면서 네네. 집안 살림하고 한 명은 나가서 돈 벌어 왔을 경우에 네. 나중에 이혼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도 배우자들의 몫을 상당히 인정을 해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련의 재판들을 보면 법원이 이 재벌 기업의 그 경영권, 특히 한국은 이제 지금 3세 승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지분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차치 이혼 소송을 통해서 지분율이 줄어들고 경영권 위험을 받게 되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은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이혼의 소송에서의 어떤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부부의 어떤 이제 분할 비율을 따지면 될 텐데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판결인 거죠. 우리나라 법원이 꼭 재벌 재판할 때 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걸 굉장히 걱정해요. 보통 네. 사람 재판할 땐 그런 거 걱정 안 하는데. 네. 그래서 해외 사례들도 보고 최근에 아까 얘기하신 이제 개혁신당이나 이런 정책적 논의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이혼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만 이게 이제 유책주의가 남아 있어서 책임이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다. 책임이 상대에게 있을 때 이제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규정들이 한국에만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불이익이 있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배우자가 좀 더 안 좋은 이 조건으로 이혼하게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는 이런 반론도 생각은 네. 나는데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는 배우자하고 같이 말하자면 같이 이 경제 활동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 가치가 다 자기들이 창조한 건데 네네. 최태원 회장이든 이부진 사장이든 뭐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빌 게이츠 같은 걸 그 멜린다 여사도 꽤 많이 경영에 참여를 했고 빌 앤 멜린다전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고 했죠. 이 SK는 특히 또 지금 이제 재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이혼 소송이라서 많은 부분이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최태원 회장도 결국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인데다가 물려받은 시점에 또 이 노소영 관장이 아버지가 또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네, 결혼을 1988년 하고 이듬해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권력의 2인자였고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상황이죠.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30배 이상이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30몇 년 전에 물려받은 그 특유 재산으로 이게 성장한 거냐 아니면 그 과정에 이제 결혼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여도는 없느냐를 또 따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유 재산의 경우도 이게 부인이 배우자가 재산을 줄어드는 걸 막는 데 기여를 했거나 그러니까 감소 방지 또 하나는 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했거나 그러니까 감소 방지와 증식 협력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감소 방지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증식에 협력하는데도 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결정적인 문제는 SK의 가장 큰 두 축이 SK텔레콤과 또 SK 지금 그 화학 정유산업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유공이라고 그렇죠. 대한 공기업 출신. 네, 네. 두 공기업을 인수를 했고 SK텔레콤도 당시 이제 정부 이 통신 사업을 이제 낙찰을 받은 경우가 되는데 대한텔레콤을 설립해서 그때 종잣돈이 2억 8천만 원인데 아마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소영 관장은 이게 최태원 명의로 돼 있을 뿐 당시 이제 뭐 금융실명제 예전이니까 그 종잣돈이 사실 최태원의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누구 돈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의 돈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노태우 쪽에 돈이 흘러 들어온 돈이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잠깐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네. 딸이 재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딸이 지금 뒤에 이혼 소송을 할 때 네. 그때 받았던 여러 가지 특혜와 정경유착은 내가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기여 몫이니까 내가 분할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리고 불법 행위인데 그거 네. 자체가.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공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명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그룹이죠 당시 성경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연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비호와 지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게 다 그 어떤 불법과 정경유착과 특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이 재벌의 성장 역사나 군사 독재 시절의 그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당시 이제 결혼 1년 후에 SK가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가 그걸 또 당시 논란이 되니까 반납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권 들어오고 1993년에 이제 이 낙찰을 받아서 SK텔레콤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물론 노태우 대통령 시절 아니고 김영삼 시절이니까 뭐 영향이 없었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그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 보면 유공을 성경에 넘기게 한 사람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였다라는 이야기가 전두환 회고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그 최동규 당시 동력자원부 장관 회고록에 보면 유공의 민영화에 반대했던 관료들이 국보위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만나기 훨씬 전이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과는 관계가 없다. 결혼은 89년에 했고, 88년에 했고, 유공이 넘어간 건 1980년인데, 어떻게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노태우와 이 당시 그 SK 그 최종권 회장의 사이에 그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SK가 뭐 일회재단, 전두환의 재단에 출자도 했었고, 노태우에게 또 30억 공유한 그런 것도 있어서, 이 두 SK와 노태우 가문의 이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SK가 특혜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게다가 SK는 또 선경이잖아요. 이게 네네. 선만주단과 경도직물이라고 둘 다 이 일본 기업들이 일본 그 일제가 버리고 간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나요? 적산불화 기업이라고 불화기업이네요. 하죠. 적산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성장한 기업들이라서 태생적으로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우리나라 슬픈 네. 현대 경제사가 그리고 거기 녹아 더 있네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최정권의 넷째 딸이 또 이후락 박정희 시절에 네네네.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의 넷째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워커힐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 SK 성장의 역사에서 이 정경유착을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역할이 크지 않았겠는가라는 관측이 있지만 실제로 그걸 노소영 관장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사실 그 아버지 역할과 별개로 사실 통상적인 그 이혼 소송 관례에 봐서도 노소영 관장의 이 몫이 1.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성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최근에 트렌드하고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가사노동 하면서 도왔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나라 현대 경제사가 다 녹아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사건이네요. 네. 이거 아까 말씀하신 공적인 부분도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두 가지 저는. 하나는 재벌 경영권 문제를 지금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SK는 소버린 공격도 받았었는데 네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유책주의 파탄주의 관련해서 개혁신당이 네네. 대안 내놨는데 그거 어떤지 그거 짧은 시간이지만 네네. 좀 둘 다 정리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SK는 사실 이제 삼성관리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수직적 지배구조, SK 주식회사 SK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지분이 많지 않죠. 20%가 안 돼, 간당간당 해가지고 한때 소버린 자산운용이라는 어떤 투기적 펀드가 일대 주주로 들어와서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을 내쫓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이제 그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몇 번 그 구속이 되기도 했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많이 이 SK를 좀 보호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핵심은 최태원이 자수성가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형성한 그런 자산이라서 이게 과연 최태원 본인의 이 성취냐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정권 자유 특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런 SK 그룹이 가능했겠느냐라고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걸 사실 법원에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파탄주의 이게 사실상 이제 책임이 최태원 회장이 있지만 이미 사실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라면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네. 예. 개혁신당에서 이제 사실 파탄주의 규정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정확히 파탄주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별거를 하면 유책이든 무책이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별개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결혼을 끝내고 싶어라고 하면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유책주의,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만 책임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이제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불리한 위치를 감안한 그런 이제 보호 장치였던 건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조항을 내세운 거라도 볼 수 있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 누가 소송을 내든 간에 결국 이제 미국처럼 소송을 내면 이제 어차피 같이 살기 어려우면 법원이 인정을 해주고 대신 이제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면 재산 때문이라도 이혼을 하지 못하거나 재산 때문이라도 바람 피우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어차피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파탄 상황이면 이혼을 하되 재산을 나누게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아마 한국 사회도 가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좀 그런 파격적인 공약을 이번에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손배 성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최태원 SK 회장이 처음에 냈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둘 양쪽의 소송을 냈는데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의 그 주장은 그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고 노소영 과장이 반소를 냈는데 그 반소에 대해서만 이번에 이제 1.2% 인정돼서 그 위자료가 인정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냥 소송을 만약 이준석 대표의 공약을 받아들여진다면 최태원 회장이 소송을 내면 바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다만 이제 좀 더 책임을 더 강화하는 쪽이라서 반드시 이게 남성이 유리하다 아니면 뭐 유책 배우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위자료 분할, 재산 분할의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탄주의를 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일단 우리 네. 안 맞아 헤어져 그러면은 딱 헤어질 수 있는 건가요? 나 다른 사람 만나게 해서 하면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소송을 내는 건 자유인데 다만 이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이나 각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이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이제 유책주의라고 하죠. 개혁신당 안의 요지는 그러면은 그렇게 유책주의가 아니라 자격을 이제, 준다는 거, 소송 자격을 준다. 예. 유책 배우자에게도 소송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일단은 각하나 기각이 아니라 일단 소송을 받아들여서 이제 재판까지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 재판까지 가는데 그래 같이 살 수 없겠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이혼을 인정하되 이제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혼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더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파탄이냐 아니냐를 볼 것이고 그러면 이걸 얼마로 재산을 분할 것인가가 좀 더 쟁점이 될 텐데 최근 법원에서도 일부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살기 어려운데 관계를 붙잡아두기 어렵다면 이제 이혼을 인정해주는 대신 이제 이미 파탄 상태라서 혼인의 실체가 소멸됐다라면 규책 사유와 별개로 이혼을 인정한다. 대신 이제 위자료가 여전히 관건이 되겠죠. 그 파탄의 정의가 뭐죠, 근데? 따로 살면 파탄인 건가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별거를 했다라는 것도 이제 파탄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거고, 다 정확하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했을 때, 당신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양쪽이 서로 주장을 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파탄주의인 거죠? 그렇죠. 영화에 보면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혼은 쉬운데 양육비 부담이 크고 거의 평생에 걸쳐서 이제 계속 그 지급을 해야 되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쪽에서 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탄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결혼이 싫다고 해서 쪽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또 따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파탄주의가 도입이 되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좀 더 그 재산 분할을 좀 더 많이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유책주의는 이미 한국밖에 없다라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배상 책임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반영할 문제지 책임이 저쪽에 많으면 더 많이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이쪽이냐 이쪽이냐 누가 책임이 크느냐와 별개로 어차피 같이 살 수 없다면 헤어지게 법원이 허락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고요. 네. 일본도 이미 파탄주의가 많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여성계에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책주의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워낙 무책임하게 결혼을 그렇죠. 파탄 낼 것 같으니까 네.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계에서도 파탄주의를 지지하고 또 오히려 조금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여성계에서는 정확하게 뭐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보다는 제가 살펴봤더니 어떤 경우에는 여성의 이제 경제적 불리한 여성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인데
장기적으로는 파탄주의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 혼인을 지킬 의사가 있는 경우 최대한 보호를 하되 이제 그 위자료 규정 같은 것도 좀 더 강화해서 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핵심은 결국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유책주의라기보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분할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보면 이제 가사노동만 실제로 재산 형성에 직접적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 많고요. 여성계에서도 그래서 이 최태원, 노소영 둘의 이혼 소송을 관심 갖게 보는 건 이게 이런 식으로 여성의 기여도를 1.2%밖에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뭐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예. SK그룹의 경영권 자체가 노소영 관장한테 넘어가거나 그래서 이럴 수 그런 있는 건 관측도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해외 보면은 정치 권력, 그다음에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이 군부 세력들이 재벌, 이제 거대 경제 권력과 손을 잡고 나중에 그걸 또 분할해서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처음에 이혼 소송을 냈을 때 그런 관측이 있었죠. 노소영 관장이 재산을 한 절반쯤 분할해 가면 노태우 가문이 사실상 재벌 기업이 된다. 어떤 식으로 이제 분할과 SK를 쪼개가지고 하나의 뭐 이제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어떤 그런 재산 분할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당연히 장자 승계가 당연한 것처럼 됐지만 지금 삼성도 보면 홍나희 여사 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맘만 먹으면 그 홍나희 여사 쪽이 어떤 형태로 이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룹을 분할할 수 있는 것도 될 텐데 삼성은 그렇지 않았고 SK도 사실은 이제 이 노소영 관장의 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원이 과연 이혼 소송에서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게 과연 연결되는 문제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네. 이게 이혼 소송의 어떤 중요한 이 기준이 될 기준이 될 재판이라고 한다면 원칙대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걸 보고 어떤 새로운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적산 기업이라면 사실 국민의 기업인 건데 따지고 보자면 일본 사회적 책임도 있죠. 네,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지배 세력하고 재벌 세력이 싹 나눠 가진 상태에서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됐을 때 이들이 계속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로 서로 나눠 갖게 해야 되고 또 국민들 얼마나 참여할 수 있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 그렇네요. 같네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원 대표님 말씀드렸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1분 뒤에 강정수 박사님 모셔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샘 올트먼이 또 7조 달러 투자 유치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거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샘 알트만은 요즘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부르진 않고요. 인공지능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셀럽인 거죠. 셀럽이다 보니까 사실은 7조 달러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7조 달러를 우리가 좀 수치를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 1년 재정이 미국 정부의 1년 재정이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그 군사 비용을 많이 쓰는 미국이 1년 동안 한 해 쓰는 돈이 6천억 달러고요. 그리고 2023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 칩들이 고가로 팔리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2030년 정도에 반도체 시장이 지금보다 2배가 되는 1조 달러 시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조 달러보다 7배가 높은 7조 달러를 구해서 자기가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AI 반도체 관련돼서 가장 지금 샘 알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 수요의 과잉, 정말 시장의 불균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불균형을 깨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샘 알트만의 계획인 거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시장이 불균형이고 수요가 크고 공급이 적으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거라도 한우가 무진장 비싸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면 정말 돈 많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적고 수요가 과잉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그니펀스 뭐예요? 그 칠공주들. 매그니피선트 세븐. 네, 그 빅세븐이라고도 하는 이 빅세븐이 다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반도체 AI 반도체를 비싸요. 왜냐하면 H100이 작년 10월이나 11월 정도는 4만 달러 정도 했거든요. 비싸서. 근데 지금 6만 달러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칩 하나에 6만 달러씩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걸 몇 개 샀냐면 물론 그보다 좀 낮은 A100을 샀지만 10만 개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러한 또 지금 자체 걸면 메타라든지 구글이라 이런 데는 10만 개, 20만 개씩 사고 지금 애플도 올해 말에 생성 AI를 내놓겠다니까 거대한 물주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협상을 벌일 때 이런 기업들이랑 먼저 벌이게 되죠.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한국의 KT라든지 SKT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 근데 우리도 AI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 그러면 엔비디아 협상 순위에 저 뒤에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이런 대기업도 구매를 못 하는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겠다. 혁신 기업으로서 뭔가 성공을 하겠다. 유럽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해보겠다면은 엔비디아의 문을 두드려도 구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시장의 불균형은 항상 경쟁을 왜곡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샘 알트만의 7조 달러의 이 프로젝트의 꿈과 같은 이 프로젝트가 나왔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걔는 한번 지르려면 너무 크게 질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시장의 불균형성이 샘 알트만의 어떠한 7조 달러에 대한 꿈을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샘 알트만 스케일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회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샘 알트만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지금 시장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원대한 계획. 그렇기 때문에 미 상무장관도 지금 만나고 있는 거고 굴지에 돈을 줄 수 있는 오일머니라든지 이런 데를 만나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 과잉이 이제 가장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것은 반도체는 이 주기성을 우리가 보통 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2010년도 초반에 반도체가 되게 불황을 겪었어요. 되게 불황을 겪으면서 삼성도 위태로워지고 TSMC도 위태로워지고 이런 주기성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지금 AI 칩 호황이 계속할 것인가. 근데 샘 알트만은 계속 간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오픈 AI만으로도 계속해서 칩이 필요한데 이 칩을 우리가 못 구해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협약을 한 거잖아요. 공동정선을 취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물량이 앞으로 AI 시대가 뭐라고 샘 알트만 얘기하면 지금은 AI가 흑백 TV 수준이다. 흑백 TV 수준이고 우리는 이거 아이폰 16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AI 칩은 정말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 부족이 계속, 그러니까 공급 부족과 수요 과잉이 이런 현상이 주기성을 완전히 깨버리고 전통적인 반도체 칩 시장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주도권을 가지고 쭉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래도 계속 투자도 늘리고 주가도 엔비디아도 많이 투자도 오르는데. 늘지만 엔비디아는 여러분 설계를 하는 회사고요. TSMC가 생산을 하거든요. 네네. TSMC가 예를 들면 2020년 정도에 1년에 한 1000만 장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1000만 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1600만 개 만들었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꺾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어제 구글 꺾었거든요. 알파벳을 꺾었습니다. 시총. 시가총액으로. 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게 거침없이 올라가고 뭐 한국에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엔비디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화환의 미소를 짓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공급 부족이라는 절대적인 현상을 엔비디아가 즐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샘 얼트만은 구체적으로는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AI 칩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샘 알트만의 계획에는 그러니까 이 패브리스, 그러니까 즉 칩 설계를 하는 쪽으로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설계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리고 TSMC하고 협업해서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 그랬냐면 돈 구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돈 구하는 거가 가장 쉽고 두 번째는 그거 관련된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공장 설비를 구하는 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네네네. 주가도 지금 샘 알트만이 발표 이후에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ASML의 주문을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죠. 이 기계를 주문해서 이거를 공장으로 가져와서 설치하는데 보통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2년 걸리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 전에 반도체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반도체에다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미국의 인텔에다가 지금 투자를 계속하면서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는데 직원의 50%도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반도체의 첨단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고 이 회로도를 갖다가 실리콘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 집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고숙련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과연 샘 알트만이 그 계획이 돈 모으는 건 자기가 보기에는 할 것 같다. 중동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디서 나오든지 수도 나올 수 있고. 있는데 네. 그 인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냐. 그리고 공장의 이 리드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설비를 주문을 해서 ASML에 이 공장 갖추는 데만 해도 2년 걸리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앞으로 산 넘어 산이다. 그러니까 7조 달러는 가장 낮은 산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거 샘 알트만이 판을 한번 전체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근데 저는 판은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샘 알트만이 이렇게 만약에 공급 시장을 확대할 경우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까지가 지금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1년 안에 걸린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부터 미래 가치를 주가는 반영하니까 요동치겠죠. 네네. 근데 절대 아까 말씀드린 ASMR에 돈 모은 다음에 ASMR 물건 주문해서 공장 설비까지 갖고 오는 데만 해도 최소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 구하고 이 설비 설치하고 이걸 또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7조 달러 구한 과정의 일부는 TSMC 투자하려고 해요. TSMC가 미국에다 지금도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지만 더 많이 증설해라. 더 많이 증설해서 이런 판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샘 알트만의 구상인데요.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전문가들이 예측해서 뭐 4년에서 최소 5년 정도는 걸린다. 4, 그러니까 샘 알트만은 근데 더 미래 보고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이걸 모르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건 뭐냐면 5년 후에도 지금같이처럼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지금 사실은 칩을 그러니까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나 암 정도가 ARM, 있고 네. AI 칩을 네. 또 이제 사실 애플의 M1 칩이나 M2 칩 애플도 갖고 있어요. 근데 애플도 설계 능력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 게 아니라 암하고 ARM하고 협력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자체의 설계 능력을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글도 이제 조금씩 텐서플로우 칩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하는 거고, 테슬라도 지금 도조 칩 같은 경우는 갖추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데들이 대단히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샘 알트만은 여기서 기술자를 빼오겠죠. 미국에 있는 기술자를 일부 빼오겠죠. 네, 월급 2배 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급여는 수직 상승을 할 거고요. 엄청나게 오르겠네요. 네, 엄청나게 오를 거고, 앞으로 반도체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도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러한 일들도 분명하게 일어날 거고, 여기에 대한 인력 경쟁이 또 치열하게 일 거고, 삼성도 뺏기기 싫어서 안 놓으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유사한 샘 알트만과 같은 유사한 꿈을 꾸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중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10년 넘게 써왔습니까? 1,500달러를 지금까지 써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이제 5나노 공정을 시작하겠다. 하지만 수율은 말도 안 되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높은 수율을 지금, 그러니까 수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5나노 그래도 시작하겠다. 이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엄청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샘 알트만이 물론 중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1,500달러하고 비교도 안 되는 7조 달러를 쓰겠다고 하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인력들을 사실상 한국하고 대만이나 뭐 전 세계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다 빼갖고 오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라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되게 갈등의 요지 또는 어떠한 지정학적인 갈등의 요지, 한국 정부도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갈등의 요소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거 잘 안 될 거라고 또 회의론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바로 이 문제죠. 왜냐하면 돈은 구해도 우리 엔비디아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한테 이 스탁 옵션 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매력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오를 건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 사람들 당연하게 샘 알트만은 빼가려고 하겠죠. 잘 빼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정년퇴직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2년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맞지 않으면 어딘지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사람들 빼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걸?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연봉을 주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AI 칩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상위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샘 알트만이 메모리 칩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물론 메모리 칩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되게 고대역폭 메모리 칩에 있어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선두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SK하고 협력하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AI 칩 자체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젠슨왕도 회의적으로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그 얘기한 거 언론에 나오고도 또 엔비디아 주가는 또 계속 올라서 그렇죠.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거 정확하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제가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샘 알트만의 그러한 계획이 유일하게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 재편할 수 있는 트리거, 그러니까 촉매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 이 촉매제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전문가들이 예측해도 아무리 빨라야 3년, 5년 정도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년에서 5년까지는 시장의 그 관계가 수요 과잉과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이 지속될 거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프로핏 마진을 내면서 고가의 H100 칩이라든지 지금 또 새롭게 최적화된, 왜냐하면 H100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샘 알트만이 하고 있거든요. H100이 흔히 말해서 범용 AI 칩입니다. 범용 AI 칩이다 보니까 우리는 딱 요거만 필요한데 이거 기능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거를 빼서 우리는 AI 전용 칩을 만들겠다는 게 또 샘 알트만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에너지 수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젠슨왕이 얘기해버렸거든요. 우리가 AI 전용 칩 만들게. 벌써 준비하고 있지. 벌써 준비하고 있지. 우리가 범용 칩만 만들겠어. 우리 팀 같은 경우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AI 칩 전용 만들어서 곧 이제 제작이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렇게 지금 주가가 3위로, 시총이 3위로 올라가는 기업에서 R&D 비용이라는 데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아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코 지금 있는 이 주도권을 엔비디아도 쉽게 뺏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이 이렇게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상당 기간 동안의 우위를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성이라든지 이것의 7조까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고, 시장 입장에서는 또는 월가의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2, 3년까지는 엔비디아 논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ASML, 그 다음에 TSMC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ARM 뭐 이런 데까지요. 아, 반도체 기업들이 다 어쨌든 공급 부족이라고 하니까 네네. 다 수혜자. 네. 근데 왜 삼성전자는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저는 하이닉스는 어떤 뭐 이거는 영향을 제가 줄 전문가가 거예요? 아니니까 이거 코리아 주가 얘기는 디스카운트. 아니고,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 근데 진짜로 샘 얼트만이 이렇게 투자 받아서 이렇게 쭉 나가요? TSMC하고 손잡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즉 이 연산 칩하고 메모리 칩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계산의 양이 되게 폭넓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메모리보다 갖고 있어서 훨씬 더 AI 학습용,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적합한 메모리 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HBM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훨씬 더 앞에 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는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삼성도 지금 계획을 빨리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자기네들도 쫓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쫓아가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식의 어떤 반도체 부분에 전문화되면서 사실 AI 시대를 완벽하게 준비했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후발주자로서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 지금 샘 알트만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임에는 맞지만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TSMC랑 당장 더 빨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가는 것이 낫지 삼성전자가 이걸 쫓아올 때까지 이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대만의 지정학적인 타이완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물론 한반도도 위험하지만 한반도보다 더 위험한 것이 타이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이런 AI 그러니까 지금 인텔은 지금 이제 쫓아오고 있는 거고 흔히 말하는 이 파운더리, 그러니까 즉 이런 고급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대만하고 그러니까 타이완하고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지정학적으로 갈등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불안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반도체법 만들어서 이거 공장을 미국으로 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타이완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더 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좀 환골탈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국가 전략 사업인데 좀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진짜 궁금한 거. 샘 알트만이 네.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또 내놨는데 사실 그 전에 오픈 AI에서 챗 GPT 내놓은 거, 그 전에 또 뭐 실리콘밸리에서 그 저 엑셀러레이터 운영했던 네, 네. 거 이런 거 와이시 컴비네이터. 그리고 뭐 저기 코인도 네네 월드코인이라는 걸로 하고 있죠. 이거 보면 샘 알트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요. 네, 샘 알트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독특하게 이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사남매가 하나 되거든요. 미국에서 사남매 이렇게 드문 경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이런 데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우선 뭐 전형적인 미국에서의 그러한 이 혁신가의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19세에 처음에 창업을 했고, 아, 19살에 창업. 네, 19살을 생각하고 창업하자마자 스탠포드 공대에 들어가고, 아, 그것도 코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스탠포드 공대를 꼭까지 또 졸업하면 안 돼요. 아, 중퇴해야죠. 중퇴합니다. 2년만 다니고 중퇴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기 형하고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다가 바로 Y 컴비네이터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투자 회사예요. 아, Y 컴비네이터. 네, Y 컴비네이터라고 줄여서 YC라고도 얘기하는데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가서 2011년에 들어갑니다. 창업한 거를 바로 매각을 한 다음에 크게 매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이익을 가지고 매각을 했죠. 그 다음에 Y 컴비네이터 들어가서 한 2, 3년 있다가 2011년에 들어가서 있다가 2014년부터는 Y 컴비네이터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투자한 데가 뭐냐면 에어비앤비. 뭐 이런 굵직굵직한 데다가 뭐 드랍박스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걸 대표를 갖다가 오랫동안 하면서 이쪽에 대한 경험들을 업력들을 많이 쌓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또 하나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름이 뭐냐면 도구, 그러니까 즉 Tools for Humanity,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도구. 아, 회사 이름이 좀 거창하네. 이렇게 거창해요. 인류를 위한 Tools for Humanity라는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것을 여기서 하려는 건 뭐냐면 전 인류가 동일한 파이낸스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꿈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 인식을 어려운 비밀번호 인식하게 하고 비밀번호 외우고 그거 분실해가지고 코인 다 잊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홍채 인식으로 하자.
네, 홍채 인식으로 하고 이 홍채 인식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이 방식으로 해서 금융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작동하는 코인으로 이제 월드 코인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서 오인 수익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자기는 부여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겠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이 케냐라든지 뭐 이런 몇 군데서 지금 실험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홍채에서 인식된 개인 정보가 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유출되는 사건들이 몇 번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뛰어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도 대단히 보면 샘 알트만 스타일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성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이난 파이낸스,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을 쓰면서 홍채 인식으로 비밀번호 필요 없이 접근을 하게, 그러니까 해주고, 그러니까 개인을 식별하게 해주고 여기에서 걷어지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주면서 어떤 세계의 어떠한 기술 발전에 따른 여기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이제 샘 알트만이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토지세예요. 토지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느냐, 건물의 가치를 갖고 뭐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에서 세금 매긴다면 땅에다가 매기는 겁니다. 땅 위에 무엇이 있든 간에 무엇이 있든 간에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땅 가격 대비로 해가지고 그 세금세를 도입하는 걸 대단히 크게 주장을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보편적 기본소득의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에서 지난번에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거고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죠. 정책적인 이야기도 막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앤드류 양에 대한, 그래서 앤드류 양이 또 그 여러분 기억할 미국 민주당 후보였지만 후보에서는 떨어졌지만 앤드류 양이라고 이 타이완 출신의 후보가 있었죠. 앤드류 양이 또 지지했던 것이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양에다가 모금 이런 거 해가지고 크게 지원했었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떠한 지원하는 이런 모금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등 사실은 민주당 계열이 좀 색깔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뭐 그건 일론 머스크도 뭐 이번에 정기에서 드러났지만 자기도 바이든 찍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누굴 찍었냐 안 찍었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요즘 미국에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힘에서 가속화주의 빨리 이 기술로 인류의 문명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해석해야 된다. 기술이 인류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뭐 이러한 가속화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샘 알트만이 되게 앞장서 있고 되게 정치 사회적인 데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랑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샘 알트만의 앞으로 행보에도 인공지능이 이 아까 말했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인공지능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러한 셀럽으로서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명인들이 나서서 사회 변화에 방향성이 옳건 그르든 논쟁을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샘 알트만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결함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장을 해주면서 사회의 논쟁들을 계속해서 일으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매우 저는 유익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주장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샘 알트만이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이런 경청의 가치들을 그러니까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샘 알트만 대단히 독특한 흔히 말하는 이상주의자 그리고 비전주의자 그리고 혁신가 뭐 이런 타이틀을 충분히 그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GI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그것도 도구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화성 가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AGI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 인공지능에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이런 부분인데 샘 알트만은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비교하는 건데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의 챗 GPT 4.0 대단히 좋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쓰면서도 놀라실 텐데 이것이 흑백 TV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네, 흑백 TV의 발견인 거고 칼라 TV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와야 되고 스마트폰 와야 되고 스마트폰 초기에서 아이폰 1에서 아이폰 16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단계쯤이 AGI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는데 이 갈 길을 이 반도체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진화시키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라는 거죠. 투자 비용이. 그리고 이것은 샘 알트만은 그래요. 이거는 오픈 AI만의 목만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혁신을 완전히 지금 숨통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것을
구매할 수 없으니까 이 칩을. 대표적으로 여러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카오 자체도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AI 칩을. 그런데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구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마저도 못하는 거를 어떤 스타트업의 어떤 창업자가 우리도 한번 AI에 도전장을 내볼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샘 알트만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오픈 AI의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 장사를 뭐 대충 하려면은 이익을 몇천억 낼 건지 고민을 해야 되고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네. 이게 생각해야 된다. 네. 이런 격언이 딱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미국에 지금 있는 셀리콘밸리의 이런 테크 파이오니어, 뭐 선구자들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타링크라고 하고 있는 위성을 만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뭘로 하냐면 이 위성 회사를 그거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로 바꾸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즉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는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스타링크를 바꾸고 있는 거고, 이 스타링크를 쏘고 있는 기술이 로켓 기술인 거고, 이 로켓 기술이 달나라까지 갈 것이고, 그다음에 목성 화성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이 큰 꿈을 향해서 가져가는데 사실은 이 단계별로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샘 알트만도 그러니까 이 7조 달러 펀딩을 하겠다고 한 게 그 펀딩에서 반도체 산업을 AI 반도체 산업을 일으킬 거고 그 AI 반도체가 슈퍼 인텔리전스 AGI가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 거고 그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자동화 기계들이 나올 거고 거기서 나오는 부를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한테 나눠줄 주겠다. 거고 그걸 나눠주는 돈은 월드코인으로 마련할 거고 뭐 요런 그거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다 수집할 수 없으니까 홍채 인식을 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계가 자기의 꿈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스케일 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AI 시대에 꼭 네. AI 기술 그 자체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같이 좀 네. 지혜를 많이 나눠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너무 재밌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일 12시 반에 진행되는 거 아시죠? 내일도 12시 30분에 다시 끝내주는 컨텐츠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